국회회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외부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말씀은 전체 수대 마치고 총평으로 청해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HK 플러스 사업 2019년에 선정이 되어서 7년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3년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이제 4년 사업을 시작한 올해가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10년간 1차 사업에서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더 심화하고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2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2단계 사업은 저희가 남북의 지성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9회 통일문학 국내학술 진포에서는 사상학술진에서 어떤 사상 분야에서 지성사고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 연구단의 생활 컨텐츠 팀에서 분단의 학지, 남북의 역사, 예술, 국제 관계 이 세 영역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4년간 지성사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 초기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른 시간이지만 또 미의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잠시만 안 돼. 네. 오늘 세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발표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 한 발표당 발표 시간이 5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발표문이 좀 긴 경우도 있고 한데 요약적으로 해서 30분에 발표를 마쳐주시고요. 지정 토론자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해 답변을 5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 원래 종합토론이 DMR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박하게 토론자, 발표자 선생님이 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을 열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통일문학연구단의 정진아 교수님께서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의 이신철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정진아 선생님 먼저 30분 동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통일문학연구단의 정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인데요.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교과서에 서술된 어떤 서술변화의 어떤 기조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문이 제 발표문이 가장 긴데요. 조금 압축적으로 이렇게 스킵하면서 쭉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입니다. 1948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두 개의 분단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한 적대성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는 단지 정치 경제적인 대립 구도에 머물지 않고 역사 교육을 통해서 남북 주민의 심상지리에 각인되었고 후대에까지 전승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남북의 현대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분단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분단을 고착시키는 유력한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미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방과 분단 정부 수립에 이르는 해방 3년사는 특히 해방과 외세의 개입,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인 해법, 그리고 그에 대한 각 정치 세력의 대응 등 분단 문제를 반추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권 역시 해방 3년사 서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해방 3년사 교육과 서술을 전유해 왔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교과서에 투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과서 서술 사이에서의 일정한 간극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과서에 수록된 해방 3년사의 서술 기조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남북 주민에게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방 3년사의 사건 중 남북이 접촉점을 형성하면서도 가장 상이한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는 해방의 주체 문제, 모스크바 3.4회의 문제, 남북협상과 단독정부 수립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해방 3년사 서술 변화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4페이지로 넘어가서 해방의 주체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연합국의 상해 인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합국에서 상해 인정으로 지금 최근에는 다양한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같이 아울러서 해방의 주체로 언급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1차 교육과정 당시 남에서 해방의 주체로 언급한 것은 연합국이었는데요. 이러한 서술 기조는 아주 이제 현대사에 대한 내용도 한 단락 정도에 불과하고 굉장히 아주 소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방의 주체로서 연합국을 지목했던 서술 기조는 제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해방에서 점차 독립운동의 역할을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이자 독립운동 세력이 피 흘려 쟁취한 고귀한 성과로 언급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이후의 교과서에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해방을 전치하는 데 있어 연합국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은 1979년 국사에서부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할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1979년의 국사교과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항쟁을 수행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해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대일항쟁으로 쟁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인을 받지 못했던 점,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신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대결 구도를 강화해온 박정희 정권은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남이 북보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는 점, 광복군의 연장선상에 있는 군사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국사 1990년 교과서는 민주화운동과 현대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가져온 독립운동의 범위와 활동을 무장투쟁, 외교활동, 민족문화 수업운동, 실력 양성운동 등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도록 한 활동으로서 특거나 절대화된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절대화된 것은 군사정권이 196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헌헌법 전문에 명시되었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63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한국민은 3.1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일거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였다는 내용을 넣은 데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헌 헌법에도 없던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이는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론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96년의 국사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의용제를 흡수하여 명실상부한 좌우연합 정권으로서 항일항쟁을 전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방 직후부터 활발하게 활동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염두에 두면서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 또한 해방의 준비 주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 2002년 국사에 이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 단체들까지 모두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고 함으로써 다양한 민족해방투쟁 세력이 해방의 주체일 뿐 아니라 국가건설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하는 점은 한국사 2011년부터는 해방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조에 중요한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8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이전에는 해방과 분단의 문제를 좀 따로 이원화시켰던 서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방이 곧 독립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이제 해명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몇몇 국가서에서는 해방과 외세의 개입, 분단을 직결시킴으로써 외인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해방이 가진 제한성 그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분단 문제를 특히 이제 냉전 문제 속에서 분단 문제를 사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서술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쪽 교과서를 살펴보면 소련군에서 이제 인민혁명군으로 해방의 주체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북의 교과서에서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을 해방시킨 주제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소련군이었습니다. 55년 조선 역사를 보면 소련의 태평양 함대가 이 태평양 함대의 어떤 진군 과정을 쭉 이제 따라가면서 웅기 낮은 청진을 차례로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맨 끝에 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소비에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일성의 항일발지산 부대와 관련해서는 함께 대일전에 참전함으로써 민족적 명예를 고수했고 소련군에 의해 조선이 해방되자 조국에 개선했다고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기조는 1960년대 전반부터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조소 관계의 악화, 1960년대 초부터 이제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소련 사회과학원이 편찬한 전 세계사 저술, 이것도 60년대 초의 일인데 이것에 대한 북한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은 소련이 전 세계사 서술에서 민족해방운동과 해방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 북조선 정권의 어떤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격분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각주 28번을 보면 이제 김석형, 김일, 손영종이 이제 전 세계사 조선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홍정욱 선생님은 북한이 전 세계사 서술에서 문제 삼은 것은 조선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타율성론, 정체성론적인 서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제 그 뒷부분에 한참 보다 보면 더 문제 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북한이 이보다 더 엄중한 착오로서 문제 삼은 것은 김일성의 지도하에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전 세계사 서술 대상에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1920, 30년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고향 그리고 그에 부응해서 32년 창건된 항일유격대 그 다음에 36년 건설된 조선 조국 강복회 활동은 해방 후에 새 역사를 준비하는 거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1930년대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을 가장 철저하고 명백하게 구현한 세계사의 구성 부분으로서 정당하게 이제 인정되어야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김일성은 항일유격대를 교과서 서술 과정에서 조선 인민혁명군이라는 정식 군대의 이름으로 이후에는 명명하고 항일투쟁과 해방에서 이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조선인민은 김일성 원수가 영도하신 항일유격대와 소련 군대에 의하여 일제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서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 64년 판본에 의하면 해방의 주체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와 소련군으로 명명되는데요. 해방의 주역으로서 이렇게 조선인민혁명군을 먼저 언급하고 소련을 뒤에 배치한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방은 항일 무장투쟁의 승리의 귀결점이고 조선인민혁명군의 고국 개선은 단순히 소련에 의한 해방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개선이 아니라 승리자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북이 해방의 주체 문제를 어떻게 기술하고자 했는지는 국내에 입수된 교과서가 없어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북의 문제의식을 집약해서 정리한 조선전사를 살펴보면 해방과 관련한 서술 내용에 획기적인 전환이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해방에서 소련의 존재와 역할이 완전히 소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방은 이제 오롯이 김일성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과로 자리매김되기 시작합니다. 38도선 이남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진주는 언급됐지만 소련의 진주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반도는 김일성 세력의 진주로 해방된 북과 일제를 대신해서 침략한 미 제국주의자에 의해 다시 식민지가 된 남의 상황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혁명 역사 95년의 서술에 따르면 해방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공작전과 조선인민들의 전민항쟁이 결합된 조국 해방작전의 결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한 날이 8월 9일인데요. 이날은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 전 부대에 일제에 대한 최후 공격 명령을 하달한 날로 명명되었고 8월 15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과 전민항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한일 무장투쟁이 빛나는 승리를 거둔 날로 됩니다. 그리고 혁명 역사 2013년 본에 따르면 김일성이 일제에 대해서 최후 공격 작전을 1945년 7월 말에 발표했다고 기술하기 시작하고 또한 8월 8일에는 함경북도 옹기군 토리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조선인민군에 해방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첫 번째로 해방된 마을이 되었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1945년 7월 26일이 연합국의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시점에 김일성이 일제 최후 공격 작전을 언급했다고 서술함으로써 연합군의 움직임에 앞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8월 9일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하루 전인 8월 8일 함경북도 옹기군 토리가 해방됨으로써 소련의 참전과 연합군의 일제에 대한 총공격 이전에 이미 조선의 마을들이 해방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모스크바 3상회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국사교과서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가 등장한 것은 1968년의 일입니다. 1968년 이후 오랫동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은 신탁 통치로 남해 교과서에서는 등치되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신탁 통치인 한에서 반탁운동은 조선 민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정당한 운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 총리인 반탁운동에 불참한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의 민족진영 제거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모스크바 3상회의에 의한 한국 문제 해결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국사 1979년본은 비슷한 서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찬탁으로 돌아선 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적인 태도, 찬탁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로만 정부를 세우고자 한 소련의 주장으로 인해서 민족의 분열과 국토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남북관계 악화를 반영하듯이 이는 북을 자주적인 정권이 아니라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폄하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북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적인 성격, 외세 의존성, 이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1982년본 국사에서 한층 강조됩니다. 그래서 반탁이야말로 민족적 단합을 통한 통일의 유일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배신하고 소련의 편에 섰기 때문에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서술로 나아갑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설명에서 5년간의 신탁 통치뿐만 아니라 조선 임시정부의 수립과 미조공동위원회 설치가 교과서에 정당하게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국사에서부터입니다. 당시의 좌우 주장이 찬탁 대 반탁이 아니라 반탁과 모스크바 3상회의 총체적 결정 지지도 나뉘었다는 점도 처음으로 서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탁운동의 정당성이 제2의 광복운동으로 강조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의 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했으며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각 정치 세력의 활동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은 2002년 판본 한국사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내용을 서술한 후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익과 3상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좌익의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분단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민정 체제 하에서의 한국사 교과서에 이르면 동아일보의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오보 사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의 혼란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내용이 일부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한반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결정의 핵심인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신탁통치 결정만이 부각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익 정치 세력이 신탁통치 문제를 소련의 주장으로 강조하면서 단소 반공운동으로 몰아갔다는 사실도 기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대립뿐만 아니라 우익의 반탁운동, 좌익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총체적 지지, 중간파는 임시정부 수립은 지지하나 신탁통치는 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소개함으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정치 세력의 고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북은 3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교과서가 신탁통치 문제에 매몰된 서술을 보인 것과 달리 북의 교과서는 처음부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조선 문제 해결의 옳은 노선, 정확한 노선으로 상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이 문제 삼은 것은 미국과 반탁분자들의 행보인데요. 미국은 조선 문제 해결의 옳은 노선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탁분자들로 하여금 미소 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옳은 노선을 북에서만이라도 먼저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 토지개혁과 민주개혁을 단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북의 민주기지 노선은 통일적인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기초를 놓는 국제적 합의의 실현 과정이자 옳은 노선의 정당한 구현 과정이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선 역사 67년 판본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을 보장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전 인민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설파합니다. 남이 주장하듯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좌익을 제외한 전 민족적인 반탁 투쟁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 지주, 계속 자본가들이 미국의 배후 조정을 받고 반탁 운동에 나섰을 뿐 절대 다수의 인민 대중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호응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경과하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그를 먼저 북에서 실현하기 위한 민주기지 건설이라는 서사는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다만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서 신탁통치 음모만이 강조될 뿐인데요. 20페이지입니다. 이는 북조 갈등과 더불어 주체 사관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소련의 주장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사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민주기지론 서술 역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분리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소련의 북한 점령과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사라짐에 따라서 민주기지 건설은 모스크바 3상회의와의 연결 없이 북과 다른 남의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됩니다. 혁명 역사 2013년 판본에 의하면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해 해방된 해방국 북과 달리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강점되어 재식민지화됨에 따라 개혁을 단행하고 통일정부를 세울 수 없었던 조건을 먼저 언급한 후에 북에서부터 먼저 인민정권을 세웠고 그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사 구조를 완성합니다. 오늘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역사적 시원을 북의 인민정권 대 미국의 남조선 식민지 강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남북 협상과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에서는 실패한 남북 협상과 유엔 감시와 총선거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이관된 후 한독당은 1947년 10월경 남북의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남북재정당 대표자 회의 소집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7년 11월에는 여러 정당들이 중간파 정당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한독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남북재정당 대표자 회의 소집, 남북 총선거 준비기구의 결정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2월 4일에는 민족자주연맹 상무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하루 빨리 남북 요인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김구의 동의를 얻어서 2월 16일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러나 남북 협상은 남의 교과서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1990년 국사교과서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아주 소략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습니다. 1990년 국사교과서는 유엔 감시와 총선거가 소련의 적화 통일 야욕으로 적화 통일 야욕을 유엔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제사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서술하고 유엔 감시와 선거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적화 통일 야욕이 계속되는 한 남북 협상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 2002년 판본은 남북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미소 간의 냉전 심화를 들었습니다. 남북 협상의 실패와 부정적인 몰입은 불가피하다는 서술입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항목을 두고 저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을 아우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독 선거 반대와 외국군 철수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북의 남북 합작에 대한 논의인데요. 남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게 설명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7년 말부터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에 의해서 남북 대표자 회의 개최 및 요인회담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었고 1948년 2월 16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요인회담을 제안하는 편지를 소련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1955년 조선 역사에서는 남측의 동향을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북조선 민전에서 1948년 3월 25일 남한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북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남의 인사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북의 55년 판본 조선 역사에 따르면 4월 26일 연석회의는 단독 선거 보이콧 반대 투쟁을 거의했고 4월 30일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미소 양국 군대가 철수한 후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 단독 정부가 분명한 50선거는 보이콧하고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도자 협의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50선거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5월 30일 남해 국회가 개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수순을 밟기 시작하자 북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결론은 남이 분단 정부를 획책한다면 북이 전조선 중앙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구상이었는데요. 지도자 협의회의 선언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미소 양군 철수 후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통일적인 민주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어떠한 단독 정부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북은 변화된 상황에 부응한다는 미명하에 제2차 남북연석회의를 기획했고 제2차 연석회의 참여자들은 전 조선 중앙정부 수립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해서 1차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요인들이 2차 연석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북의 정부 수립 결정을 또 하나의 단독 정부 수립 시도로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은 남북 지도자 협의회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수립에 박차를 가합니다. 67년 조선 역사의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수립되는 어떠한 정부든지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 있었다면 그 내용을 남조선의 단독 정부가 조작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으로써 북한 정부 수립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점을 특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 역사 67년 판본 그리고 조선 전사에 따르면 남북 협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연석회의가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 정치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회의였고 그 민족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신앙과 정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단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북의 교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7페이지입니다. 1999년 혁명 역사에서 남북 협상과 관련한 전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숙섬회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북에 다녀오신 분들은 숙섬에 한 번씩 다들 다녀오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고록에 보면 숙섬회의에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숙섬회의가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1948년 5월 2일 대동강의 숙섬에서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협의회를 열고 요인회담의 결정사항이었던 통일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소 양군 철퇴 후 가지려고 했던 전 조선 정치 협상회의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에도 바로 이때 합의했다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북은 남을 단독정부로 규정해왔지만 북 또한 단독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미소 양군 철수 후 전조선 정치회의를 거쳐 통일적 전조선 중앙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은 숙섬회의를 전조선 정치회의로 격상시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의 합의에 의해 수립된 정권임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숙섬회의는 사실은 도진순 선생님 책이나 김강훈 선생님 책 그리고 박병엽의 구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회의라기보다는 남북 협상을 경축하는 야유회 대동강 숙섬에서 이제 야유회를 한 거거든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은 김구, 김규식, 조소왕, 조항구, 홍명희, 김봉준, 이근노, 범항섭, 박헌영, 허헌, 백남은, 김일성, 김두봉, 최원건, 강량호, 홍기주, 임해, 성시백 이렇게 이제 남북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참가를 했고 이때는 수행비서들도 참가를 하지 않고 지도자들끼리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은 이날의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제 박병엽은 주장을 하는데요. 북한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담에 대한 자료 독점 이미 이제 여기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은 다 사망하고 없고 그다음에 자료는 북한에 독점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비공식적인 야유회였던 숙섬회의를 공식적인 전조선 정치회의로 남북 총선거를 결정한 중요한 회의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교과서에서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은 대대적인 숙섬 사적지 조성에서도 나섰는데요. 숙섬 사적지는 1989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1990년 8월 15일 날 범민족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 직전인 8월 10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섬 사적지는 북에서 남북 문제와 관련한 김일성의 유일한 혁명 사적지가 여러 곳 있는데 남북 관계와 관련한 사적지는 이곳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혁명 사적지로서 강조하고 있는데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의 방북에 고무되어 통일전선운동에서 남북 연석회의가 갖는 의미를 북이 재평가하고 90년 8.15 범민족 대회를 앞두고 연석회의를 기념하는 사적지를 숙섬에 만들므로써 숙섬을 통일전선운동의 상징적인 자리로 표상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 사회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남에서 제기된 흡수통일론, 식량위기에 따른 북의 체제위기에 대응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일성은 1992년 8월 19일 범민족 대회 석상에서 남한의 흡수통일론을 맹렬히 비판하고 온민족의 단합을 통해 자주적 통일을 약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40년 전 남북 연석회의의 역사를 호명함으로써 북 정권 설립의 정당성과 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남과 북 표의 동포로 구성된 전민족회의와 범민족대회를 통해 북이 봉착한 위기를 타개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을 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남북의 해방 3년사 교육은 학문적 연구에 기반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 교육에 도구가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뭐 굳이 요약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지적할 사항은 남북 해방 3년사를 다시 우리가 반추할 때 좀 해방의 불완전성, 각 정치 세력의 노선,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각 정치 세력의 노력과 한계를 좀 면밀히 검토하는 남북이 각각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으로만 해방 3년사의 해방의 주체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할 때만 해방 3년사를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은 남북이 가장 첨예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요. 남은 신탁 통치를 북은 임시정부 수립 결정을 중심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해석해 왔는데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분열된 행보를 보임으로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우 중간파의 입장과 행보를 좀 고찰하는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해 나가지 못했던 주체들의 문제를 반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협상은 남에서는 분단을 막지 못한 실패한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정당화하는 기대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실패와 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소재가 아니라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을 위해 연대하고자 했던 정치 세력의 중요한 노력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제 제가 보기에 교과서에 투영된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을 살펴보면 상반된 해석 방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국사적인 서술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일국사적인 서술일 뿐 아니라 반국사적인 서술이 되고 있는 점이죠. 그리고 둘째는 정통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셋째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을 중심으로 한 서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해방 3년사 서술에서 남북의 분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한 미소 냉전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세계사적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분단 체제와 냉전 체제가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민과 냉전의 문제가 중첩되었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면 일국사적인 시야를 벗어나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시야 속에서 남북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남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현대사 연구가 축적되고 소련과 중국의 자료가 입수되는 한편 당시를 경험했던 중요 인물들의 구술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방 3년사 연대 공백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거민정 교과서로의 변화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통성론이나 불단 국가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정치 활동 속에서 해방 3년사의 역동이 재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남북 협상이 이제 교과서에 수록된 이래로 30년 이상 남북 협상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역사로 실패한 역사로 기록되어 왔는데요. 남북 협상을 통해서 50 단독 선거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남북 협상에 참가한 이들도 이들의 선거 불참과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단독 선거가 치러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독 선거에 불참하고 남북 협상에 참가하며 분단 정부에 맞서 통일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요. 미소 냉전의 격화, 분단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정치 세력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통일운동을 주창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분단 정부가 가진 제한성을 문제 삼으면서 통일운동의 기치를 올린 것은 바로 이들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독 선거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남북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는 시각을 제고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심에 놓고 분단 문제를 반추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어떤 서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방 3년의 역사를
남과 북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고찰해 주셨고 매점만에 가서 문제점들을 남과 북으로도 지금 역사 서술에 있어서 해방 3년사 역사 기술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세 가지 항목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2015년 12월에 평양 갔다 왔는데 쑥섬에 가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설명을. 혹시나 필요하시는 사진 그 통일전선탑하고 뒤에 뒷면에 참석자들 쭉 명단하고 뭐 이런 사진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토론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의 이신철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신철입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안 많지 않으니까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여유 있습니까?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미안합니다. 그 정진아 쌤 뭐 항상 연구의 선두에 서서 새로운 주제를 늘상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아무튼 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됐고 북핵을 타도해야 되는 그런 일치 단결된 이 한미일 공조 관계로 나가야 될 이런 시국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연구단의 연구가 좀 더 활발히 많이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요. 해방 3년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비교라든지 논문에서 일정한 부분을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정선님의 작업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통합적 역사인식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그 길로 가려면 일단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좀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보니 좀 더 많은 역사인식의 문제점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서 그것도 대단히 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이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한참 공백이 있은 다음에 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저도 그냥 다 제 생각을 적격하고 전부 뭐 질문을 잔뜩 들고 왔는데 다 질문 다 받을 답변 주고받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감당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이게 22쪽에 A4 22쪽인데 이것만 그래도 아직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비교했던 것들이 좀 군데군데 조금씩 있거든요. 연구사도 반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좀 시기를 좀 짧게 하거나 아니면 주제 한 개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세 개를 완결하는 논문을 나중에 한번 새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시기로 자른다면 몇몇 정치적 고비마다 이제 한 뭐 서너 시기로 나누어질 텐데 그런 걸로 잘라서 이야기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책을 하나 쓰시면 더 좋고요. 예,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해방 3년사 인식을 분석할 때 정진환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신 세 가지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뭐 결론이 그렇게 난다 하더라도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이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의 교과서에서 서로 다루고 있는데 서로 안 다루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떤 역사가의 첫 출발은 사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정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가장 큰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좀 그거를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부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민사적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김일성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인민사와 당사를 분리하고 김일성 혁명사를 분리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인민 중심의 역사를 서술하는 상황에서 보면 남쪽의 파업, 총파업이라든지 4.3 항쟁이라든지 남쪽 역사를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북의 역사를 볼 때는 토지개혁이라든지 민주주의 혁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 남쪽과 공통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권 건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뭘로 설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남북의 역사 인식의 첫 출발의 인식의 차이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식이 다른 지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들의 상관관계가 뭔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들의 문제인데요. 이게 참 북은 이게 몇 개 다 국정하니까 단순한 데다가 또 게다가 못 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간단한데요. 남쪽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검정 제도가 등장한 이후로 너무 많은 교과서들이 있고 게다가 또 72년 그러니까 국정화가 되기 전에 다 또 검정이잖아요. 검정 교과서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들을 다 이제 특징들을 또 공통된 특징들을 잡아내야 되고 그 중에도 바른지 생각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2002년 이제 일부 검정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역사교육에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등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분석 대상에 넣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샘 논문에서도 7쪽인데요. 해방의 주체 서술의 해방 주체를 서술할 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 2011년 한국사 교과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2011년 교과서는 두 번째 검정이고 한국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한국 근현대사 2002년에 이미 이런 변화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02년 교과서를 빼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의 경우에는 미군정 시기에 다양한 교과서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서술이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7년 이전의 교과서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당시 그리고 이제 딱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순간 이 교과서의 서술 태도들이 확 바뀌거든요. 대한민국 만만세, 우리는 대한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민족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통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다 한 논문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오히려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에 남북에서 사용됐던 교과서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통일 관점이든 하나의 어떤 연합적 관점이든 그런 역사인식의 모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남북 협상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넓히시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할 때 이제 비교사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걸 좀 더 사건을 예를 들면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 A3 표 한 2장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쫙 표로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시기 어떤 각각의 사실을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섞어서 그러니까 남한 다 보고 북한 다 보고 이런 식이 아니고 좀 섞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각 시기별 어떤 정치적 사건들과 연관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것하고도 이렇게 좀 잘 배치를 하셔서 좀 실질적인 비교사로 한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정치적 변화 이런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교과서라는 것이. 그 남쪽을 따져보면 이제 몇 가지 급격한 변화가 있죠. 국정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검정 시대 뭐 이런 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변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북한의 같은 북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다 정치 사쪽을 해설을 많이 하니까 노선 투쟁이 50년대에 있었던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종파 투쟁 50년대 말에 종파 투쟁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역사 서술이 확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체 사상이 정리가 되면서 또 한 번 확 바뀌고 81년에 그것이 이제 딱 완전히 정리가 되잖아요. 고정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80년대 말 이후에 북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90년대부터 이제 세계화 개혁 개방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교과서가 확 바뀌고 2014년 교과서는 놀랍게도 세계화를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우리도 세계사 속의 북한사를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 결절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남쪽에 우리가 북에 이거를 같이 맞춰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 다루기 너무 힘드니까 제 생각에는 결절점들을 좀 공통된 걸 찾는다면 예를 들면 어떨까요? 그 세계사적인 70년대 대땅터라든지 또 80년대 탈냉전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내서 그 시기의 중심에 서술들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변화들이 남북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북 이제 정쌤도 지적하셨는데 북은 처음에 이거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부를 전조선적인 통일중앙정부로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이후 교과서에서는 남쪽을 통일의 주체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쌤도 말씀하셨듯이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세를 얘기한다 이런 구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2000년 이후에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큰 변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좀 이게 정치하게 그 이전의 변화를 쭉 가져오면서 거기에 방점을 딱 주면 논문이 그냥 확 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같은 건데요. 아까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좀 생략하는데 상해 인정 말고 이게 이제 독립운동 세력 전체로 보는 거하고 상해 인정으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지도자 협의회 이런 것과 전체 연석회가 있고 지도자 협의회가 있죠. 근데 그것을 원래 이제 쓰신 글에는 2차 남북 협상이라고 하셨고 이제 발표하실 때는 2차 연석회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석회의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저는 이제 공감이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석사 공부 쓸 때 이걸 쓰면서 제가 제일 먼저 2차 남북 협상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구하고 김규식을 내가 너무 깠나 싶어서 지금 약간 철회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 김구 김규식 없어도 2차 협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껍데기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역시 김구 김규식이 들어가야 이게 협상 남북 협상은 남쪽에 주장한 거니까 남북 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북에서 주장했던 남북 연석회의라고 하면 그것이 지도자 협의회 원래 15개 지도자 협의회가 남북 모여서 한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덜덜하면 좀 과장이지만 어쨌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그 회의를 2차 남북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논지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제 강만길 선생님이 이제 분단 시대 역사 인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통일 전선적 인식이라든지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시 운동사적인 통일 전선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쌤이 마지막에 제기하셨듯이 동아시아론이라든지 세계사를 주장하시면서 남북
역사를 어떻게 제 위치 지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논점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는가 이런 것을 좀 반영을 저희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냉전 탈냉전 시대 이후가 되겠죠.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차이점 이것을 앞부분에 좀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해방의 주체로 북이 연합군이 아니라 소련군만을 해방군으로 강조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세에 대한 북한의 낙관적인 해석 방식이 뛰어난다. 이 부분은 발표하실 때 말씀 안 하신 건데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뭐 당시로 봐서는 실제로 이북 지역을 해방시켰던 소련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고 미군정을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당시의 어떤 시대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소련에 대한 낙관보다는 당시 어떤 뭐 당이나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되는 정의의 개념에서 한 것이 아닐까. 과연 북이 그렇게 낙관하고 있었을까? 미국을 소련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건 조금 더 아무튼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삼상의 결정체로 민주기지론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민주기지론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체를 다르게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빼버리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결정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술적 변화나 아무튼 그 이전부터 해오던 것을 미소공동위원회를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얹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서회의 이거 이제 80년대 새로 얘기하고 뭐 가보셨다고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도 가보고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분이 많이 내세우는 사진 중에 홍명희하고 이 김일성이 대동강에서 뱃놀이하는 사진을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에서 보듯이 그건 분명히 야유였거든요. 야유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오두막 비슷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뭐 속닥속닥 얘기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조선 정치회의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진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2차 남북 협상 성격으로 바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남북 연습회의에서 합의한 것이 전조선 정치회의 회담을 하자라고 했고 김구한테 그 다음에 오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김규식이 있었기 때문에 홍명희는 아예 거기서 눌러 앉아서 부상 해버렸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김규식이 남북 연습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난 가장 중요한 자리였으니까 부각시켜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북이 주장하는 엉뚱한 주장 중에 하나가 김구가 이때 김일성한테는 너무 반해가지고 임시정부 인장을 줬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나중에 그 유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줬는지 안 줬는지 근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보통을 이어받은 자리였다고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군요. 제가 바쁘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바쁜데. 네, 알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시간이 진짜 많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남북을 아우르는 공통점을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좀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 근대 민족국가론이라든지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탈식민지를 어떻게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해야 그나마 공통점을 찾기가 좀 쉬워진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문제에 대해서 북이 다른 소리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탈식민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 공통점을 뽑아내는 방식의 비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반대의 공통점은 서로 법통론에 미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폭 빠져서 나오지는 못한다. 남한에서 이게 이 박근혜 정권 때 국정화 논쟁이 생기면서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임시정부 법통론을 엄청 강조하죠. 게다가 100년이 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북하고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임정법통론을 강조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역사인식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 법통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이신철 선생님께서 아주 논문의 방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전체 다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2장까지 동물의 범위와 대상 부분도 굳이 뭐 말씀 안 하고 순서방법에서 시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 4번, 5번 중심으로 참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시죠. 네네. 네네. 네. 일단 앞부분은.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세 가지 시기와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게 굉장히 무리하다, 과욕이다. 저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남북의 해방 후 교과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 번은 또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논리화와 정당화를 해내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념과 용어 그리고 논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약간 지금 해방의 주체에 대한 남의 인식에 대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의 교과서가 2002년 특히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국 상해 임정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해방 운동을 변화해가고 있는 것 그건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 제가 이제 교과서들을 너무 많이 끌어안고 보는 과정에서 이 한국 근현대사까지는 다 제대로 이 어떤 서술의 어떤 변화 과정 그것이 분명히 이제 2009년, 11년 이렇게 이제 그 한국사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언급하지 못한 점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에 이제 2차 남북협상과 관련해서 선후관계가 좀 잘못 서술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발표하면서 조금 고치긴 했는데요. 저도 분명히 이제 김구와 김규식의 참여가 남북협상에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80년대 우리 연구사에 보면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중요한 거지. 뭐 남북협상 뭐 지도자들 며칠 만나가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제대로 이제 이것이 합의와 실행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지도자들의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최근 이제 그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고 아마 북의 교과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 부분은 이신철 선생님이 시간이 있으신다면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이게 현대사 연구자들이 분단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분단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일전선적 인식의 한계 이게 약간 세계사적이고 동아시아적이고 탈냉전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서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해방의 주체로 소련군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1940년대 해방 직후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이제 약간 이게 북의 과도한 어떤 소련과 민족해방 운동 세력에 대한 과신 이런 게 저는 좀 또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위나 정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박헌영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살았던 어떤 사회주의자들까지 그런 낙관적인 인식에 조금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기지에 대해서 민주기지가 삼상회의 결과의 실현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논의는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교과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교과서에서 왜 민주기지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서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삼상회의의 실현체로서 민주기지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교과서 사이의 간극을 좀 보여달라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성회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전조선 정치협상회의 김구 김규식이 참여하는 전조선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모란봉 극장이 왜 아니고 숙섬이냐라고 한다면 모란봉 극장의 내용은 회의록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증인, 자료 뭐 이게 다 있어가지고 이것을 뭐 어떻게 북이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조선대학교 쪽에 물어보니까 당시의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박헌영도 그렇고 다 까만색 표시로 되어 있고 다 지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지만 숙섬회의는 북이 증인과 자료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료를 자기네가 거의 녹취록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박병엽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숙섬회의를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두 분이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도 재미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논지를 좀 더 파악하고 흥미진진할 것 같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환 선생님께서 해방 3년사 남북의 해방 3년사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태영호 씨가 제주 4.3을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나는 그렇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도 북한의 역사를 좀 알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여당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좀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정진환 선생님, 본인 이주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